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SKC 유상증자 일정에 따른 주가 변동 주요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수인의 의견이라는 항목이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SKC가 유상증자하면서 이 증권사가 주관을 하죠. 그리고 신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청약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증권사들이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 공동 대표 주관 회사가 총 5개입니다. 한국투자증권부터 해서 KB증권. 그런데 이런 증권사들이 유상증자를 실질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먼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고 인수인에 대한 의견 여기에 대해서 게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것을 믿을 필요도 없지만은 좀 객관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려 있죠. 그게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리스크 과연 어떻게 봐야 되나 투자하기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급변동하는 이런 상황들이 언제 생길지 모른다라는 게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정해보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4개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가 미국채 10년물 금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4.5를 향해서 올라갔을 때 그리고 갑자기 급등했을 때 이럴 때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브렌트유 그 다음에 WTI,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격들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런데 올라갔을 때는 되려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우선은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길게 끌고 가면은 굉장히 정치 생명에 위험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러우 전쟁이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는 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치면서 얻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잃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은 국민들이 고통받습니다. 기업들도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물가를 올려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 원자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원유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가스 같은 경우는 발전할 때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와 천연가스가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주식시장에서 발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것 때문에 채권금리가 올라가요. 채권금리가 왜 원자재 때문에 올라가느냐? 바로 이 원유와 가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를 시차를 두고 올려버릴 수 있다라는 경계감이 생기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발행되어 있는 이 채권들을 매도를 해버립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 버려요. 이게 반대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금리에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의 가격이 시장의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변동이 돼요. 그리고 금리는 고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변하면서 채권의 수익률이 달라져요. 수익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원래는 채권 수익률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채권을 매도한다라는 거고 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 같아. 나는 2% 기대를 하고선 내가 채권을 매수를 했는데 물가가 3%, 4%까지 오를 것 같아. 뭐 예금 금리로 비교를 해볼까요? 내가 2%짜리 예금을 가입을 했는데 물가가 3%, 4%, 5%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인 나의 실질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금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시중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투자도
굉장히 위축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특히나 원유나 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 미래에 물가가 상승하면서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계감 때문에 미리 시장에서 돈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돈을 왜 뺄까? 결국에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종목을 골라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기대감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앞으로 미래에 현금을 벌어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기업이 경기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줄어들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어떤 기대 수익률이 적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4.5를 향해서 가게 되면은 이 외국인 자금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체가 아니에요. 한머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운영하는 기금 펀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 기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부 펀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개인 투자자와의 투자 방식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100%, 200%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닙니다. 운영 목적 자체가 달라요. 어느 정도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이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을 실현을 해버리는, 리밸런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리스크라는 변수가 생겼어 라고 하면은 최초에 주식을 6 그리고 채권을 4 이 비중으로 투자했다가 전쟁이란 리스크 때문에 주식을 4로 바꾸고 채권을 6으로 높이는 이러한 전략들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셈은 개인 투자자들의 셈과 다르고, 경기 악화에 대한 시나리오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급격하게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립을 해놓고 가는 게 저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이 물가를 계속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물가를 올려버리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이거는 다 정부로 비난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정되는 모습들이 보일 때 다시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거고, 전쟁은 오래 가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깔고 저희가 주가가 크게 변동이 생겼을 때 담지 못했던 종목이나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교체 매매의 기회로 삼는 거, 이 부분도 하나의 투자의 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증권신고서 내용 중에 이 인수인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용이 상당히 좀 깁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분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실사 종합 의견. 이들은 이 재무 상태부터 해서 앞으로 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금감원이 검토를 하고 유상증자 진행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도 있고 태클을 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근거가 좀 타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재무 상태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우선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성과 신용등급입니다. 지금 유동비율 같은 경우가 84.4%예요. 100% 미만이다라는 건데, 이 100% 미만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모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갚아도 84.4%밖에 못 갚는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 대비해 가지고 빚이 더 많다. 이것 때문에 원래 A+ 등급이었던 이 신용 등급이 A0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금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추가 조달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높은 금리로 조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특히나 주력이었던 사업 중에서, 그리고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사업 중에서 2차 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KC에 25년도부터 해서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배경에는요, 유리기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동박 부분이 전기차 수요 정체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ESS 향으로도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자금 사용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선 그 배경에는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돈을 빌리기보다 주주들에게 돈을 받아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를 해서 빚을 갚고 재무 구조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데 재무 구조만 깨끗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은 빚을 갚겠다라는 거고, 회사가 진 빚을 주주들에게 넘긴다,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실패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건 기업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향을 보이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유상증자 했다가는 주주들에게 정말 커다란 원성을 사게 될 수밖에 없고, 금감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태클을 많이 걸 겁니다. 증권신고서를 반려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일정들이 계속 늦춰지고 결국에는 조달을 못하는, 유상증자를 철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SKC 같은 경우는 이 돈 버는 환경에 있어서 동방만 가지고서 빚 갚는데 저희 유상증자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굉장히 커다란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에서 SKC 같은 경우는 화학 쪽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화학 쪽 업종이 지금 최근 들어서의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 다음에 원유의 수급의 차질,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이전부터 중국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래서 마진이 높은 사업,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고 먼저 진출했던 이런 사업들, 이게 바로 유리기판이죠. 그래서 돈 안 되는 화학 비중은 줄이겠다.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나 유리기판 같은 고부가가치 반도체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자금이 배분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핵심 리스크,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관사들이 좀 천편일률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 기존 주식의 약 30%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 발행하는 이 주식이 신규 상장한다라고 하는데, 시장 가격보다 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을 할 거 아니겠어요? 기준 주가 대비 20% 할인 발행합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 대비 20% 할인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은 기존의 시장 가격 대비 할인해서 발행을 한다. 그러면은 신규 상장된다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버리면은 매도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 40% 정도는 잠겨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최대 주주가 SK잖아요. 이 SK도 유상증자에 100%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는 잠겨 있지만은 이렇게 신규로 상장하는, 할인돼서 발행한 이 신주가 상장되게 되면은 오버행 이슈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좀 보편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동박 사업이 언제 정상화될지, 반도체 신사업 유리기판에서 언제 실제 이익이 나올지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주관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증명해야 되겠죠. 주관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회사도 계획을 세워놓고 이 경영을 하지만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 구조가 좀 깨끗해지는구나, 조금은 양호해지는구나, 그리고 신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새로운 소재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상용화한 기업이 한 군데도 없어요. 가장 빠른 게 SKC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는데, SKC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1차 발행가가 기업 입장에서는 예정 발행가보다 낮아지면 안 됩니다. 낮아지게 되고 차이가 많이 나버리게 되면은 자금의 운영의 계획,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생긴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에 어떤 기업의 호재가 되는 내용들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요, 우선 공시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그리고 확정 발행가, 이렇게 산출하는 계산 방식들이 공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확정 발행가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최초 신주를 얼만큼 발행하겠다라는 부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변하죠. 이러면서 확정 발행가도 변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내용이 있느냐? 확정 발행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가액으로 한다. 확정 발행가가 기본적으로 1차 발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발행가가 나오면 이거를 종합을 해가지고요, 이 중에 낮은 가격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확정 발행가로 결정이 되면 더 이상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를 곱해가지고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주들이 청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1차 발행 가격이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 발행 가격이 12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 공시에 나와 있던 계산 방식대로라고 하면은 1차가 10만 원, 2차가 12만 원 나왔으면은 그 중에 낮은 걸 고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1차 발행 가격 10만 원이 골라지는 거죠. 그런데 2차 발행 가격이 만약에 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차 발행 가격이 10만 원 나오고 2차 발행 가격이 8만 원 나오게 되면은 1차와 2차 종합해서 어떤 게 더 낫죠? 8만 원이 더 낫죠. 2차 발행가가 더 낮게 되니까 이 8만 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최초 공시할 때는 예정 발행가가 공시가 돼요. 그리고 1차 발행 가격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발행 가격이 산출이 돼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1차 발행가를 어느 정도 올려놔야 2차 발행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1차 발행 가격으로 결정이 돼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산출이 될 거 아니겠어요?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가만히 이 회사에서 어떤 홍보 활동이나 그 다음에 기업 IR 활동들 이런 것들 안 하고 시장에 어떤 소통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냥 유상증자 할게요라고 가만히 놔뒀더니 1차 발행가 산정하는 기간에 어떤 대외 변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주가에 관심이 굉장히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정되어 있던 거는 11만 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아니라 뭐 7에서 8만 원이 나왔다. 이런 상황 벌어지잖아요. 2차 발행가 아무리 내가 높이려고 하더라도 7에서 8만 원 이걸로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때 굉장히 좀 주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발행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계산 방식이 1차 발행가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2차 발행가는 좀 덜 복잡해요.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 계산하는 게 1차 발행가액보다도 덜 복잡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써놨잖아요. 예정 발행가액 얼마인지, 1차 발행가 기산일이 언젠지, 이거 다 중요한 내용만 뽑아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이거 한국거래소의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계산하게 돼 있어요. 애프터마켓 데이터는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SKC에서 이걸 계속 계산해가지고 위에 보고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계산을 하면서 이 주가가 만약에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좋은 호재를 발표해가지고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바로 권리락일입니다. 이 권리락일 날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눈먼 돈들이 들어오죠. 이 권리락일 날 주가가 예전에 보던 주가랑은 좀 차이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바뀌어 있거든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락일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정 기간이 보시면은 한 달치입니다. 그래서 4월 2일이 기산일인데 이 4월 2일부터 해가지고 한 달치, 그리고 휴일은 뺍니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영업일수가 길어요. 그래서 한 달치 평균, 그리고 일주일치 평균, 최종적으로 4월 2일이 1차 발행가 기산일이거든요. 이 종가 요거 3개 평균 내요. 이거 3개 평균 낸 다음에 이 3개 평균 낸 가격하고 마지막 날 기산일 종가하고 둘 중에 낮은 걸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가안으로 지금 얼마가 나오냐? 78,1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초에 85,300원으로 예정 발행가를 공시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78,100원이라는 거죠. 주가가 더 올라가야지만은 예정 발행가액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높아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정했던 금액하고 많이 차이만 안 나도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규모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9,160억 정도. 그런데 앞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데이터만 포함이 된 거예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여갈 거고 어느 정도 찼을 때는 이게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왜 권리락일을 말씀드리느냐, 이 권리락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인 4월 7일 바로 전 영업일이 권리락일이거든요. 이건 공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란 걸 알면은 권리락일은 바로 전 영업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리락일은 무엇이냐? 이거 한자예요. 권리가 떨어지는 날. 무슨 권리가 떨어지죠? 바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들어오는 펀드 자금들이 있어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쓰는 이런 펀드들이 있는데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적인 이벤트가 생기면은요, 그 이벤트만 따라다니면서 투자하는 펀드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거의 대부분 통용이 많이 되는데요. 기업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회사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가 좀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면은 아예 투자도 안 합니다. 그런데 SKC는 투자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 SKC가 유상증자 공시 발표하고 난 다음에 떨어졌는데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만큼의 어떤 하락폭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유상증자 발표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졌을 때 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쓰는 투자자들은 이 매수를 들어가요. 매수가 들어가고 1차 발행가 산정을 그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계산에 대해서 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가 산정 기간까지 해서 기업이 어떤 중요한 재료들을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가 만약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펀드 회사들이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부터 1차 발행가 산정 기간 권리락일 전까지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났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권리락일 날 어떻게 하냐면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매도를 해버립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신주 인수권을 챙길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은 주주명부 올라갈 때까지 2영업일 걸립니다. 2영업일. 그런데 내가 그 이전에 투자하고 있다가 수익이 30% 났고 그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7일인데 권리락일 날 다 팔아버려도 나는 수익을 챙길 만큼 챙기고 그 다음에 신주 새롭게 발행하는 싸게 발행하는 주식은 챙겨놓을 건 챙겨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신주 인수권 증서를 상황에 봐서 또 팔아버려요.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되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주 인수권,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입니다. 만약에 청약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거래를 아예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단기 차익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일 날 다 매도를 해놓고 이걸 또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에 상황을 봐가지고 또 매도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 전략을 추구하는 이런 전략들을 쓰다 보니까 권리락일 날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커다란 상황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락일 날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상황은 주가가 유상증자 발표하고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야지 이런 변동성이 생긴다. 오른 것도 없고 밋밋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거의 대부분 나오는 매도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1차 발행가 산정일 그리고 그 기산일까지 해서 권리락일 전까지 해서 얼만큼 상승했느냐, 유상증자 발표하고 하락한 다음부터 얼만큼 상승했느냐에 따라서 이 변동이 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같이 해보실 분들은요,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검색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종목인데 투자를 하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투자 액션으로 매수와 매도 의견을 드리거든요. 어떤 새로운 종목이 발견이 되고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도에 대한 의견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3월 6일 날 오늘의 투자 액션 매도 의견을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매수를 했던 종목이겠죠. 그게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모든 투자의 히스토리가 카테고리화 돼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LIG 넥스원 3월 6일 날 86만 8천 원에 매도 의견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오전 9시 46분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매도의 의견 드렸으면 매수의 의견도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 15일 날 제가 이렇게 썼죠. 오늘의 투자 액션 방산주 하나 먼저 39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께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거죠. 보면은 콘텐츠가 한 18개 정도 돼요. 콘텐츠 18개 정도 올려드렸고, 이 종목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투자 종목 모니터링이라는 카테고리로 계속 언급을 드려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쟁 리스크 대비하는 부분,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하는 부분, 이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고 가격이 조정을 받았으니 이거는 사야 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실제로 영상에서 한 번도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여기에서만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그 다음에 SKC의 좀 디테일한 정보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실 분들은요,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사진 채널 없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장점입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 딱 하나밖에 없어서요, 사칭 채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따로 링크 같은 경우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